그 솔라나 기반 민코인 시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솔라나의 개발 뭐 이런 것보다도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 거래가 확 늘면서 약간 낙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메사리에서 또 솔라나 리포트를 또 냈어요. 왜냐면 이제 솔라나가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토큰 익스텐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제 단일한, 그러니까 똑같은 토큰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토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것.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뭐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성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토큰 익스텐션 덕분에 결국에는 지금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게 결국에 기관이 진입하면서 실제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게 앞으로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결국에 솔라나가 이런 토큰 익스텐션이나 여러 가지 개발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입지를 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메사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사실 밈코인이 이번 어떤 상승세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크 토큰이 부각이 됐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밈토큰, 런치패드 같은 그런 개념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이 밈코인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솔라나 기반 민코인 시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민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솔라나의 개발 뭐 이런 것보다도 특히 어떤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 거래가 확 늘면서 약간 낙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라나의 민코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민코인이 성공하려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명한 도지코인, 뭐 시바이노, 뭐 이것처럼 결국에 얘가 롱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롱런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밈의 힘, 그리고 커뮤니티 결속력,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표 같은 거 보고 이제 판단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기술적 분석은 안 하는 사람이라 이제 사실 지표 가지고 뭔가 지금 밈코인의 성공을 판단하기는 사실은 조심스럽지 않나. 맞습니다. 결국엔 이게 롱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제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제 예측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사실 고래들의 어떤 자본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은 사실 너무 등락이 또 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의 어떤 추세들을 가지고 보는 거는 확실히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1 관련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더리움 좀 좋아하고, 그 외에는 이제 솔라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후반부에 다룬 월드코인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초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월드코인이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흥미진진하게 좀 받아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롤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스타크넷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한번 빔을 쏘고 또 조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GK 롤업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롤업 프로젝트, 이더리움 댕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프로젝트들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롤업에 대해서 조금 물론 어려운데, 일단 롤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L2 솔루션,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레이어 2 방식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L2 솔루션 중에 하나다, 롤업은. 그리고 롤업의 대표적인 두 방식이 있는데,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구도라는 거는 지금 탑 10, 아마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탑 10 중에서 지금 한 70% 정도가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는 모두 뭐냐면 옵티미스틱 롤업이에요.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과 ZK 롤업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L2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보고서를 다룬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고 네. 간단히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범용 솔루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L2에서 L1으로 자금을 인출을 할 때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 있는 거고 ZK 롤업은 반대로 이런 제3자가 어떤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어떤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 시간 어떤 자산 인출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탑2가 옵티미스틱 롤업이 차지를 하고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왜 요새 자꾸 ZK 롤업이 언급이 되느냐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ZK 롤업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사리 전망 보고서에서는 DYDX 이것도 대표적인 ZK 롤업인데 DYDX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방송 나오기 이전 시점으로 보면 한 탑 10, 1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뭐 DYDX 버전 4, 그러니까 B4로 마이그레이션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타크웨어의 L2 인프라를 뭐 솔루션의 플랫폼에 활용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노력들에 의해서 DYDX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메사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히 DYDX가 오더북 모델이라고 해서 무기한 선물 트레이더한테 조금 더 익숙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DYDX를 사용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은 디파이 규제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디파이 거래를 할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이제 DYDX 같이 어떤 오더북 모델을 통해서 결국에 DYDX가 어떤 전통금융가의 어떤 시장 점유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제 좋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ZK 롤업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약간 어떤 게 있고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DYDX 같은 경우는 사실 퍼프덱스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점유율이 높은 네, 맞습니다. 무기한 선물 어떤 중앙 거래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연구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에서는 현재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 사실 좀 많은 점유율들을 좀 압도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비트럼이 뭐 가장 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흐름들은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일정 부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게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좀 우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였거든요. 80%인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 ZK 롤업의 어떤 노력들 그리고 옵티미즘 자체도 이제는 어떤 ZK 롤업의 장점 같은 걸 이제 수용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제 방식 간에 어떤 이 두 방식 중에 뭐가 더 우위를 볼 것이다 라기보다는 어떤 롤업 솔루션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개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TBL 기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GK 롤업 중에서 DYDX 말고 이번에 이제 스타크넷이라든지 최근에 뭐 GK 싱크나 뭐 스크롤 같은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회자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고 유의미하게 지금 TVL을 가지고 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그런 프로젝트들의 전망들도 기본적으로는 좀 불리시하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메사리 쪽에서는 뭐 DYDX, ZK 싱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결국엔 각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개발 노력들이 앞으로 누가 선두주자가 될 거고 말씀드렸던 DYDX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격차를 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뭔가 기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각 프로토콜의 어떤 개발 노력이 과연 얼만큼 실제로 롤업 솔루션의 성장에 이렇게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초창기 시장이고 사실 아직까지 롤업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떤 굉장히 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GK 롤업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오티미스틱 롤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도입해서 본인들의 어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영역들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어떤 로드맵보다도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이 더 포인트다라고 네, 말씀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롤업까지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두 가지 AI와 네. 디핀 테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사리 리포트가 좀 한 해 동안의 어떤 준비를, 우리가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해왔는데요. 메사리 리포트를 직접 번역하시면서 시장에 아마 큰 흐름을 많이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트렌드 중에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롤업, 이더리움, ETF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소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려면 정책적인 리스크가 아직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가 10대 주요 투자 트렌드라고 지금 메사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짚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네.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을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10대 트렌드 중에서 자금 조달 시장 쪽을 이 사람, 그러니까 라이언 셀키스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자금 조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특히 벤처 펀드의 낙관적이라는 점. 왜 낙관적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기관 자금 말씀드릴 때 항상 벤처 캐피탈 시장이 계속 회복이 지연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실제로 수치적으로 맨 처음엔 항상 시드 단계, 꼭 초기 투자 단계에서만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요번 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에는 이게 중후기 단계까지 또 투자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민간 자금 조달 시장이 조금 살아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 투자 펀드의 어떤 투자가 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자금 조달이 회복이 된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다. 이게 키포인트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업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네. 메사리는 크게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사실 요즘에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TF 출시 기관들이 코인베이스를 수탁 기업으로 많이 지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기관을 위한 어떤 플랫폼에 기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온보딩 돼서,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코인베이스 주주 서한에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수혜들이 이제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반사 이익처럼 굉장히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서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2023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기반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점으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세 번째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리서치, 트레이딩, 벤처 포트폴리오 이런 조직들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DCG가 아무래도 망해서 없어지는 네. 상태에서는 DCG의 어떤 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기업으로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그 정도고요. 아까 그리고 정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라이언 셀키스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섹션 5였던 것 같은데 섹션 5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좌익 성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좌익 성향의 독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려면 어느 당이 승리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공화당이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결국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랑 바이든 대통령이랑 약간 암묵적인 어떤 협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선 후보에 나갔다가 내려오면서 바이든한테 내가 너한테 어떤 정책적인 자문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암묵적인 약간 티키타카가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상자산 산업에 왜 마이너스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겨야만, 그리고 비백이라는 대선 후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가상자산 산업에 굉장히 지식이 많은 그런 분이
이제 트럼프 캠프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요인을 봤을 때도 앞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당이 이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기억이 남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성향을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죠, 리포트에다가 네, 또 네. 굉장히 전 세계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네. 리포트에다가 본인의 어떤 뭐 굳이 우익 성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더 유리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일정 부분 많이 좀 동의를 하고 계시는 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 주셨던 비백 같은 경우도 뭐 부통령 후보로 지금 같이 트럼프와 네.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선 구도가 트럼프는 확실히 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우호적인 쪽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네. 공생하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뭔가 네, 스탠스를 네, 막 네.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어떤 네.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AI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AI 섹터는 이 전체적인 시장에,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상으로 뭔가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올 한 해 동안 AI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와 가장 네. 눈여겨보고 계시는 AI 코인 있으시면 말씀 먼저 드립니다. AI 섹터에 대한 전망은 약간 가상자산이랑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AI 섹터가 왜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ARK에서 캐시우드는 약간 disruptive innovation 해서 AI를 아예 AI 중심 테마로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리서치 조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그 ARKW라는 펀드인데 이런 펀드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Generative AI,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한 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AI 일종을 Generative AI라고 하는데 이 Generative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스택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 엔비디아,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 같은 하드웨어 쪽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회사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엔비디아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엄청 그때 올랐죠. 뭐 실적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AI와 이제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했을 때는 그 다음엔 아마 소프트웨어일 거다. 플랫폼 쪽.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뭐 UiPath라던가 트윌리오 같은 기업이 아마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산업은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AI랑 블록체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랑 도대체 전목점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네네. 갑자기 AI 산업 전망을 얘기를 하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AI 접목을 보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블록체인과 제너레이티브 AI의 접목 가능성은 어느 분야냐면 결국에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월드코인이 대표적인 AI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드코인은 결국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냐면 제너레이티브 AI로 다시 돌아가면 제너레이티브 AI는 결국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입력한 입력물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 입력물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월드코인을 생각을 해보면 샘 알트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홍채 인식을 통해서 결국에 이게 AI 건지 인간 콘텐츠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겠다. 이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멀리 보자면 어떤 이런 AI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AI 코인, 뭐 월드코인이다.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AI 코인 같은 게 이제 많이 가상자산과 AI와의 어떤 접목 가능성을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AI 코인이라는 테마도 많이 올라오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방금 이제 AI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최근에 냈습니다. 월드코인을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지금 AI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또 반사이익을 받았는데, 월드코인의 어떤 향후 전망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월드코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월드코인은 결국에 홍채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원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연합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홍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라는 하드웨어 장치로 홍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단점이 나오는 건데, 오브라는 하드웨어 장치로 홍채를 인식한다. 이걸 과연 세계 인구가 진짜 네, 엄청 많은데 이걸 과연 이런 방식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홍채 처리나 스캔을 오브 운영자가 담당을 하고 가입률에 따라서 토큰을 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운영상의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항상 뭐 초기에 좀 제기가 됐었던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에는 처음에 홍채 스캔을 하면은 이제 추가 스캔이 필요하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메사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중에 이제 스캔한 홍채가 사람의 것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네. 약간 그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말씀 주셨던 샘 알트만이나 오픈 AI라는 어떤 창립 멤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발자 네트워크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자산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코인을, 월드 코인을 좀 다뤄봤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다른 여러 AI 코인들도 또 중요한 코인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선택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월드코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결국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러티브, 결국엔 샘 알트만, 오픈 AI, 월드코인 이렇게 같게 보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 월드코인 가격이 확 오르듯이 약간 그런 게 지금 약간은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임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월드코인이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샘 알트만이 우리가 지금 홍채 스캔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앞으로 AI와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은 사람인 거를 증명하고자 했을 때는 홍채 스캔을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뭐 요번에 뭐 오픈 AI에서 내놓은 뭐 소라라는 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앞으로는 AI 콘텐츠냐,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실제 콘텐츠냐, 이거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시점에서 보면 샘 알트만이 말한 어떤 월드코인의 접근 방식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할 점은 결국에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내러티브라던가 이 자산이 사실 뭔지 모르고 어떤 내러티브나 어떤 무조건적인 상승장, 여기에 이렇게 확 진입하는 것보다는, 그쵸. 항상 저도 그게 제 자신한테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어떤 무조건적인 상승장, 어떤 자산이 좋대요. 그래서 무조건 진입하는 것보다는 좀 이 월드코인이 왜 있고, 홍채 스캔 도대체 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 자산이 좋다 생각이 들면 이제 뭔가 각자 판단에 따라서 이제 좀 진입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희가 항상 노력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